여러분들에게 영향력을 돈으로 만드는 기술에 대한 강의를 하게 될 박세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저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를 하거든요. 생각한 것을 현실로 만들고 기록을 통해 성장하는 생각대로 사는 여자 박세인입니다. 이렇게 저를 소개를 합니다. 제가 이 이름을 갖기까지 진짜 많은 과정들이 있었는데요. 이따가 좀 자세하게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로서 어떻게 영향력을 넓히고 돈을 벌 수 있었는지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게 또 제일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책의 내용은 어차피 책에서 보실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뭐 번복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주신 질문에 대한 해소를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번 강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맞춤 제작을 했어요. 와우. 그래서 네, 주신 질문에 대한 해답을 다 PT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이제 그 마이크로 인플루언서에 대한 어떤 개념에 대해서 먼저 짚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우리가 인플루언서가 진짜 이제는 뭔가 그 시장을 움직이는 세력이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는 다들 좀 공감이 되실 것 같아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뭐 스타들이 정말 고액의 개런티를 받고 뭐 광고를 찍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시장에서 영향력이 있었다면 가면 갈수록 이제는 우리가 이름도 모르고 어디서 나오는 사람인지도 모를 것 같은 그런 인플루언서들이 광고에 노출되기 시작하고 또 그 사람들이 시장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근데 그런 그 인플루언서가 그럼 도대체 뭐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개념을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먼저 개념 먼저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플루언서에는 이렇게 단계가 있습니다. 어, 저 같은 경우는 저를 따진다면 이 마이크로 인플루언서에서 매크로 인플루언서를 넘어가는 요 정도 중간 정도에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이거보다 더 저는 마이크로에 더 가까운 사람이긴 했었는데 이제 최근에 메가 인플루언서와의 접점을 만나면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점점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책을 조금 더 빨리 썼어야 됐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사람들에게 강조하고 우리가 그 시장에서의 어떤 영양가 있는 그 수익을 가지면서도 또 자유를 가질 수 있는 게 마이크로 인플루언서 정도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일로 넘어가면 갈수록 뭐가 없어지냐면 자유가 사라져요. 네, 제 주변에 정말 매크로 메가 인플루언서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분들은 진짜 공인이라는 어떤 딱 규정된 그 사람에게 기대되는 어떤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지키기 위해서 너무 많은 걸 희생해야 되고 또 너무 많은 조심을 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왜 마이크로 인플루언서가 중요한가라고 했을 때는 자유도 얻으면서 내가 원하는 목적도 이룰 수 있는 그 정도의 단계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책 속에서 좀 규정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럼 나도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네? 라는 분들이 여기 다 보이셨을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소셜 기반으로 움직였던 분들이 지금 다 이 강의방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아마 비슷한 그 수준에 들어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에 어떤 그 보도 자료들을 좀 살펴보면 여기 보시다시피 팔로워 1000명 미만의 계정으로 우대하는 소수 계정을 전성시대다라는 기사들이 정말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그 업계에서 광고판에서 이제는 그 정말 유명한 인플루언서 말고 마이크로한 인플루언서 그리고 또 진짜로 그 작은 그런 단위의 인플루언서들을 신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진 어떤 전환율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발휘하는 게 모든 연구에서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걸 듣고 나면 나도 거기에 속하는 대상자네? 나도 할 수 있겠네? 그럼 난 어떤 걸 해볼까라는 어떤 동기부여 측면에서 좀 많이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그 명언을 모으는 걸 되게 좋아해요, 여러분. 그래서 명언 수집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되게 좋아하는 명언들을 항상 이렇게 다 이렇게 발췌를 해놨다가 가끔씩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항상 꺼내서 쓰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한 인터뷰에서 취미 생활이 뭐냐 했을 때 제가 명언 수집하는 거다 뭐 이런 인터뷰를 한 적도 있었어요. 이거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인데요. 여러분들 한번 제가 혼자 읽고 있지만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입모양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 꿈의 세계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 아, 현실을 직시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꿈을 현실로 바꾸는 사람들이 있다. 네, 저는 그 중에서 꿈을 현실로 바꾸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저를 생각대로 사는 여자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럼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꿈을 현실로 바꾸고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항상 집중해서 살았어요. 왜냐면 저는 하고 싶은 걸 현세에서 살면서 다 하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되게 욕심쟁이일 수 있는데 진짜로 제가 이뤘던 꿈들을 돌아보면 말도 안 되는 꿈들을 저는 현실에서 이루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이제 보여주면서 사람들에게 이런 나도 하니까 이런 제도 하니까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라는 어떤 동기부여를 되게 많이 주면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영향력을 이런 질문을 주신 분이 있어요. 우선은 제가 지금 나오는 그 질문들은 제 책의 내용과도 일맥상통하고 여러분들이 주신 질문에 답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어떤 분이 질문 주셨는지 한번 보면서 정확하게 질문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본인들은 또 기억하시겠죠? 자, 우선은 영향력을 돈으로 바꾸기 위한 사전 준비 단계들이 있다면 몇 단계가 있고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라고 얘기해 주신 분이 있어요. 오늘 아마 이 부분이 제가 말하고 싶은 전체 내용을 요약해 놓은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초반에 여러분들 집중력이 가장 좋을 때 한번 쭉 단계를 훑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저는 영향력을 갖추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자기만의 콘텐츠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대부분 자기만의 콘텐츠를 찾아야 된다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자기만의 강점을 찾아야 된다는 것도 너무 잘 알고 나만의 무기가 필요하다는 것도 너무 잘 알아요. 근데 그거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정말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기준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자기 콘텐츠 찾을 때는요. 우선은 시장에서 원하는 것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제가 아무래도 창업학과에서 창업을 공부하다 보니 거기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고객의 니즈와 원츠, 고객이 뭘 필요로 하고 뭘 원하는지에 대해서 집중하라.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콘텐츠가 무기가 되고 강점이 되려면 누군가는 그 무기와 강점을 원해야 돼요. 누군가는 그 무기와 강점을 필요로 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가진 것들 중에 어떤 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지 않고 그동안 살아왔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객관적으로 나의 콘텐츠를 찾을까? 저는 좀 힌트를 드리면 우선은 여러분들에게 사람이 여러분들을 찾는 이유를 찾으세요. 어떤 사람들은 야 어디 가면 뭐가 맛있어? 막 이런 거 묻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은 맛집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은 네트워크가 자산이라서 야 나 이런 사람 필요한데 그 사람 너 알아? 이렇게 연락을 오는 경우도 있고 또 뭐 어떤 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런 걸 자기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뭐 회계사인 경우 내가 뭐 이거 이러는 그 세무적인 문제가 있어. 그러면 또 그분한테 전화할 수 있고 이런 것처럼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는 것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취미인데도 그게 무기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책에도 사례를 넣었는데 어떤 이병재라는 어떤 해피포터라는 그 사진 작가가 한 분 계세요. 그분은 사진 찍는 걸 되게 좋아해서 취미로 항상 사람들의 사진을 찍어주고 다녔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사진을 잘 찍는다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 사람한테 야, 우리 행사하는데 와서 사진 좀 찍어줄래? 근데 그 사람은 자기의 그런 재능이 무기라고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재능을 무료로 항상 풀었어요. 그래서 공짜로 가서 누가 나를 찾아준다는 그 존재의 이유만으로도 너무 기뻐서 항상 무료로 가서 사진을 찍어준 거죠. 그때 제가 이제 이 분한테 얘기를 했어요. 오빠 나는 오빠의 재능을 그냥 가치 없이 무료로 쓰고 싶지 않다. 나는 오빠가 그걸 잘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서 내가 뭐 큰 페이는 아니더라도 소액의 페이라도 나는 오빠에게 페이를 주고 쓰고 싶다. 그리고 오빠가 단 한 번이라도 그거를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생각의 전환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당신에게 요구하는 거라면 그거는 시장에서 당신의 그 능력을 필요로 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재능을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로 업을 규정해라. 그래서 나는 이제 사진 작가고 내가 이렇게 출장을 나가는 거는 이 정도의 페이를 받고 움직입니다라고 나를 결정해 줘야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이제 돈을 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하지 않으니까 내 콘텐츠는 강점이 되지도 않고 무기가 되지도 않아요. 교환 가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그냥 나의 취미로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객관성을 가지려면 타인이 나에게 어떤 것을 관심 있어 하는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게 나만의 콘텐츠를 만드는데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말했듯이 표현하는 거. 어떻게 표현하느냐? 서비스 메뉴판을 만들듯이 표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규정하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돈을 받을 수 있게 돼요. 제가 블로그 마케팅을 할 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컨설팅 같은 경우 저는 강의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 제가 강의를 되게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가는 데마다 수강생을 만나요. 그러면 수강생분들이 저한테 항상 궁금한 게 생기면 질문을 하려고 막 오시겠죠. 제가 그거를 처음에는 진짜 이렇게 수강생들과 연결되는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좋으니까 항상 질문에 대해서 정말 성심성의껏 제가 최대한 노력해서 이제 질문에 답변을 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제가 일주일만 해도 막 몇백 명씩 만나고 어떨 땐 진짜 1000명을 만나고 이럴 때도 많잖아요. 다수의 수강생이 있었을 때. 그리고 이제는 온라인으로 수강을 하다 보니까 제가 3개월 만에 5000명 정도의 수강생을 만났거든요. 그 모든 질문 답변을 소화하는 게 진짜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어, 궁금한 거 질문하라 그랬으니까 당연히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계속 하는 거죠. 근데 저한테는 그런 게 무리함이 오잖아요. 근데 제가 거기에다가 개인 컨설팅에 대한 어떤 기준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홈페이지에다가 명시를 하는 거죠. 1차적인 질문은 바로 해소해 주지만 그 이상의 고차적인 질문이나 개인적인 채널에 대한 어떤 분석이나 이런 거는 제가 그 컨설팅이라는 걸로 규정 지어놨기 때문에 요 정도 수준까지의 답변만 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딱 선을 긋는 거예요. 그럼 물론 그분의 입장에서는 뭐 한편으로는 불쾌함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우리가 어떤 업을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가치를 느끼게 하려면 우선 내가 먼저 내 몸값에 대한 나의 어떤 노동에 대한 가치의 어떤 결정을 해줘야지만 그게 업으로서 연결되고 그 수준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에서 좀 욕을 먹을 수도 있다라는 전제를 두고 저에 대한 그 기준을 명확히 세우고 여기까지라는 어떤 선을 정해놓고 저에 대한 어떤 컨설팅 비용을 홈페이지에 정확하게 이제 표현해놓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더라도 이건 공식화되어 있는 것이다라는 어떤 어, 설명과 함께 이제 그 제 업으로서 연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나만의 서비스 메뉴판이라는 거는 내가 어떤 걸 제공할 수 있고 그걸 얼마의 가치를 어느 정도의 커리큘럼, 세부적인 커리큘럼과 어느 정도의 그 혜택을 줄 수 있고 그거에 대한 성과가 어느 정도 날 수 있다라는 어떤 대략적인 것을 눈으로 보이게 표현을 해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사람들이 그거를 결국에 아 내가 돈을 내는 가치로서 인정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지금 질문을 같이 주고 계신데 질문에 답변을 하면서 갈까요? 그래서 김유선 씨가 가치에 대한 기준이 어느 정도 전문성이 뒷받침되고 나서 해야겠죠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블로그 마케팅 이제 막 시작했는데요. 그분들이 블로그 강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 기준에서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블로그를 10년을 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떤 것 같으세요? 물론 저보다 많이 벌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저도 이렇게 딱 비교해보지 않았으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한테도 시작이 있었고요. 그런 분들에게도 시작이 있어요. 근데 뭐냐면 내 고객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10년 된 블로거예요. 그러면 나는 10년 된 블로거의 업력으로 좀 더 큰 일을 할 수 있겠죠. 근데 내가 이제 막 시작했지만 어느 정도 상위 노출까지 만들 수 있고 어느 정도 블로그 디자인이나 세부적인 것들을 만질 수 있고 이 정도의 수준의 블로거지만 이 사람은 내가 거기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만큼까지 필요한 사람만 고객으로 받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되게 당당했던 것 같아요. 처음 시작부터. 뭐냐면
저는 제 블로그 투잡됩니다 책을 보신 분들 아마 다시 돌아보면 되게 깜짝 놀라실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블로그 투잡됩니다에는요. 그 흔한 기업에 대한 사례가 한 개도 없어요. 다 제 얘기만 했어요, 여러분. 뭐냐? 저는 제가 한 얘기만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죠?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그 책을 못 구해요. 완전히 절판을 했습니다. 완판을 하고 절판을 했어요. 사실 저자한테 그게 엄청 큰 거 아닌가요? 그죠? 저는 2014년에 책을 냈고 지금이 2021년이잖아요. 근데 무려 거의 7년 가까이를 그 책을 끌고 갔어요. 그죠? 근데 그 책이 너무나 잘 팔려서 베스트로 다시 이제 순위 역주행을 하고 완판을 시키고 제가 절판을 시켰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업데이트할 내용들이 너무 많았는데 저는 욕심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김미경 TV에 이제 나가고 NKYU 강사를 하고 나서 제 제자들이 5천 명이 생기셨어요. 근데 그 수강생분들이 다 제 책을 사길 원했어요. 근데 저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내 강의 내용과 이 책을 돌아봤더니 그 책의 내용이 업데이트가 덜 돼서 이 강의가 더 뉴인 거죠. 그냥 뉴 버전인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거를 이제 드렸으니 충분히 드렸으니 내가 굳이 옛날 버전의 책을 사십시오라고 하고 싶진 않았던 거죠. 그래서 되게 소량 남아있던 그 책을 마지막으로 절판합니다라고 안내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책을 되게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그 독자분들을 딱 만나고 책을 완전히 절판을 해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욕심 안 내고 그냥 돈 버는 거를 그 부분에서 포기하고 대신에 저는 완판이라는 어떤 그 확실한 어떤 그 커리어를 남기고 이제 마무리를 했던 거죠. 근데 이제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만약에 나 아직 부족한데라고 생각했으면 저는 블로그 강사가 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난 요만큼 할 수 있고 요만큼은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인데 나를 만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있을 거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 강사로 나갈 수 있었고 첫 강의 때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지금 현재도 페이스북 친구예요. 제가 페이스북 기반으로 처음 강의를 시작해서 제가 어디서 강의를 시작했냐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데서 강의를 시작했어요. 그 파인드 강사라고 아세요? 그러니까 강사들의 그 강의를 이렇게 약간 이렇게 홍보해주고 강사들 이렇게 플랫폼 같은 곳인데 파인드 강사가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탑에서 몇 개로 이렇게 꼽히는 정도로 그 강사들 네트워크나 그런 데서 되게 중요한 채널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진짜 잘 나가는 강사들을 대상으로 강사를 위한 블로그 마케팅을 제가 강의를 했었는데 그때 있던 분들이 지금도 패친이거든요. 근데 막 제가 첫 강의 때 진짜 마이크를 진짜 떨어뜨릴 만큼 이렇게 더더더더더 떨어가지고 되게 심각한 발표부란을 막 보여주면서 벌벌 떨면서 강의를 했었는데 그 첫 강의를 기억하는 분들이 아직도 있어요. 저한테 어떻게 보면 흑역사인데 저는 그게 그렇게 부끄럽지 않아요. 왜냐면 저에게도 항상 처음은 있는 거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모습에서 좀 더 발전되었다라고 얘기해주고 야, 너 용됐다 막 이런 분들 많거든요. 그런 분들 보면서 내가 생각해도 진짜 이 정도로 내가 그냥 떨지 않고 말할 수 있는 정도만 돼도 나는 진짜 성공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어떤 기준점을 항상 너무 높게 잡는 분들이 많지만 조금 이렇게 나에 대한 기준점을 좀 낮게 잡는 게 여러분들이 시작하는데 조금 더 쉽다는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지금 이 질문은 이따가 넘어가면서 얘기를 드릴게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목적 채널 결정 및 통로 연결 표현인데요. 이건 뭐냐면 이제 SNS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한 채널에 열심히 하다가 또 뭐가 나왔대 이러면 다다다다닥 달려가. 뭐 유튜브가 대세래 다다다다닥. 또 인스타 다다다닥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냐면 모든 채널마다 주 채널을 제대로 구축하면요. 거기에서 푸시를 받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 중에 진짜 이거 영향력 없는 채널이야 라고 했던 포스트 같은 거 해가지고 엄청난 푸시 받아서 되게 유명해지신 분들도 있고요. 오디오 클립에 완전 목숨 걸어가지고 그걸로 뜬 사람도 있고요. 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무슨 말이냐. 각각의 채널마다 그 채널에서 활동력이 오래되고 잘 이끌어 오신 분들을 그 어떤 혜택을 줘요. 이렇게 상위 노출시켜준다거나 메인에 띄워준다거나 뭐 이런 식의 뭐 인터뷰를 해준다거나 이런 식의 푸시들의 혜택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우리가 계속
이제 물타기 하듯이 SNS 채널을 타다 보면은 결국엔 어떤 것도 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SNS를 지금 다양하게 다 하지만 전 블로그라는 채널을 어쨌든 10년간 꾸준히 끌고 왔다는 것이 저한테는 되게 결정적으로 도움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운영하는 모든 SNS는 물론 그 자체로서의 영향력도 지금은 그래도 꽤 커졌지만 그 채널에서 항상 저는 주 채널로 유입하기 위한 통로로서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명확한 주 채널은 블로그고 나머지 SNS는 그 블로그로 들어가게 만들기 위한 서포트 채널인 거죠. 그렇게 통로로 만들어서 결국에는 블로그로 오면 나에 대해 더 많이 알 수 있게끔, 나에 대한 정보, 내가 보여주고 싶은 공지 이런 게 다 확인할 수 있게끔 만들었거든요. 그런 여러분들의 어떤 흐름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표현이라는 부분은 뭐냐면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그 메뉴판에 어떤 것들을 결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표현이란 부분은 뭐냐면 조금 더 매력적으로 이미지 메이킹도 좀 하시고요. 그리고 거기 안에 나한테 연결할 수 있는 바로 다이렉트 연락처, 뭐 이메일 주소, 뭐 카카오톡 아이디, 뭐 이런 메신저 연결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매출로 연결이 돼요. 근데 내가 뭐 하는지 다 써놓고 나한테 연락하는 방법을 안 만들어주면 결국에는 들어와서 관심이 있어도 나한테 매출로 전환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을 놓치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표현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어떤 세팅이 됐어. 난 이런 식으로 내 콘텐츠를 이렇게 서비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어떤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그 바이럴 할 거야 라고 됐어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바이럴하는 방법이 뭐냐라고 하면 저는 고객의 사용 언어라는 표현을 책 속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서비스에 대한 표현이 있다면 그게 실제로 사람들이 검색하는 언어인지 아닌지를 확실히 찾아보셔야 돼요. 근데 어떤 언어로 검색하는지 우리가 진짜 모르거든요. 되게 깜짝 놀라는 게 뭐 예를 들면은 뭐 요즘 되게 뜨는 단어 그냥 뭐 퍼스널 브랜딩 해볼게요, 여러분들. 자, 퍼스널 브랜딩을 표현하는 단어가 퍼스널 브랜딩, 뭐 개인 브랜딩, 휴먼 브랜딩, 그다음에 뭐 1인 브랜딩, 뭐 다양한 게 있어요. 그 중에서 무슨 단어가 제일 많이 쓰일 것 같으세요? 한번 찍어 보실래요? 그 메시지 채팅에 남겨 보실래요? 채팅창에. 네. 개인 브랜딩, 1인 브랜딩, 셀프 브랜딩, 휴먼 브랜딩, 퍼스널 브랜딩. 네, 되게 다양한 답이 나오고 있죠. 여기에서 이제 정답 맞춰주신 분들도 많이 있긴 한데요. 이제는 좀 많이 시장이 좀 커졌으니까. 근데 실질적으로는 갭 차이가 엄청 많이 납니다. 저 중에서 가장 그래도 영향력이 큰 단어는 퍼스널 브랜딩이에요. 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고객이 사용하는 언어를 정확히 알 수가 없고 알지를 못해. 왜? 안 찾아봤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키워드 도구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이버 검색 광고라는 게 있고요. 제 책에 보면 되게 상세한 설명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직접 찾아보시면 되는데 키워드 도구에 가면 그 단어의 영향력이 바로 수치로 보입니다. 그 단어로 검색하는 사람이 모바일로 몇 명, PC로 몇 명인 게 월간 조회수가 그냥 눈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우리가 사용하는 그 단어의 영향력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계속 그 영향력을 생각 안 하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퍼스널 브랜딩이란 단어가 월간 조회수가 제가 기억하기로 뭐 2,700회 정도 됐었나? 되게 작아요, 시장이. 근데 그 단어를 가지고 내가 막 몇십만 뷰의 그 메가 인플루언서가 되겠다라고 목표를 정하는 거는 잘못된 목표 설정이라는 거죠. 이미 시장은 정해져 있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단어랑 관련해서 뭐 아까 썼던 뭐 1인 브랜딩, 셀프 브랜딩 이런 다양한 단어들이 있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퍼스널 브랜딩이 가장 유명하니까 그 단어로서 내가 메인이 돼야 되는 것도 맞지만 반대로 그 외에 아까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있었던 1등이라고 오해하고 있었던 뭐 1인 브랜딩이라든지 셀프 브랜딩이라든지 이런 단어들로도 검색할 때 내가 나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시장에서 고객들이 사용하는 언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확실히 있으면 그런 단어들로서 바이럴을 하는 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 시장에 빠르게 다가가고 여러분들이 만나고 싶어하는 고객들과 빠르게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고객의 사용 언어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여기에는 뭐 키워드 도구뿐만 아니라 해시태그 같은 거 인스타그램에서 검색해 보시면 해시태그도 많은 사람들이 쓰는 그 관련 해시태그 같은 거, 연관 해시태그 같은 거 많이 뜨잖아요. 그런 단어들 많이 사용을 해주시고, 또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도 예상 검색어라는 표현을 쓰는데, 거기서 이제 자동 완성어처럼 이렇게 타이핑 하다 보면 이렇게 쭉 스크롤이 내려오면서 뜨는 그런 단어들 있죠. 그런 거를 또 활용해가지고 고객이 어떤 단어로 많이 활용하고 많이 그 콘텐츠를 만들어내는지 그 시장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을 확실히 가져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너무 영향력이 높은 키워드만 가지고 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 사람들이 소수지만 무조건 나를 볼 수 있다면 영향력이 작은 단어로 승부를 봐도 괜찮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영향력이 낮은 단어부터 높은 단어까지 내 시장에서 쓰는 단어를 100개만 뽑아보세요. 100개. 그리고 나서 그 100개를 순차적으로 바이럴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 상위 노출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이 작다면 영향력이 작은 단어부터 출발해서 계속 키워드를 땅 따먹게 하듯이 내 영역의 카테고리를 다 먹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카테고리의 승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고객의 사용 언어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련 네트워크 구축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번에 낸 책이 이거 있잖아요. 이 책이 제가 예약 판매를 이틀째 되는 날 예스24 베스트셀러가 찍혔고요. 그다음에 책을 제가 받지도 않았는데 그 책을 받은 그 당일, 그러니까 택배가 아니라 출판사에서 인쇄가 되자마자 차에 싣고 저한테 제일 먼저 달려왔거든요. 근데 제가 책을 받은 그날 네이버 베스트셀러 딱지를 같이 받았어요. 근데 그게 말이 되냐는 거죠. 사람들이 뭐야 무슨 요술을 부렸어?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요. 반대로 어떻게 생각했는지 아세요? 그게 안 됐으면 너무 억울했었던 거예요. 저는. 왜냐? 제가 그동안 구축해온 모든 네트워크는요. 책을 읽는 사람들이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책을 냈을 때 제 주변에 있는 네트워크들이 움직여주면 책을 읽는 사람들이 다 엮여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책에 대한 성과가 빠르게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놨던 거죠. 그러니까 책이 나오자마자 베스트를 찍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제가 그 저희 그 회사에서 나왔던 책들이 있잖아요. 사실 그 책들도 베스트 마크를 찍었던 책들이 되게 많았어요. 물론 그 이유는요. 저의 소관이 아니에요. 콘텐츠라는 거는 말 그대로 오픈빨이 있잖아요, 여러분. 책도 오픈빨이 있어요. 처음 나오자마자는 평대에 이달의 신간 뭐 이러면서 평대에 깔리기도 하고 또 온라인에서도 이제 신간이라고 해서 이렇게 소개도 되고 뭐 이런 기회가 있지만 그 이후부터는 책이 이제 안 팔리면 그냥 바로 서가로 들어가서 이렇게 탁 세로로 꽂히는 순간 책은 안 나가요, 오프라인에서는. 그리고 그 책이 사람들에게 읽히고 리뷰가 형성되는 순간부터는요, 그다음부터는요, 콘텐츠가 승부하지 마케팅이 힘으로는 책을 팔지 못해요. 근데 어쨌든 저는 베스트셀러를 찍는 것까지의 오픈빨은 항상 만들어줄 수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 역량을 가져갔어요. 그래서 펀딩을 성공시킨 책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베스트셀러 찍었던 책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관련 네트워크가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게 됐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운으로 보거나 어, 저 사람이 그냥 뭔가 이렇게 뭐 돈을 풀었겠지, 지인을 풀었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저는 그동안 쌓아온 어떤 네트워크의 힘이었다는 말을 꼭 드리고 싶어요. 뒤에 또 그런 얘기를 이어가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가진 어떤 콘텐츠가 있죠. 근데 그 콘텐츠를 팔아야 돼. 그러면 그걸 팔 수 있는 시장과 그걸 살 수 있는 고객이 모여 있는 곳들에 가셔서 활동을 하셔야지 굳이 다른 데 가서 헛물 켜면서 활동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정말로 아쉽게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기 개발을 열심히 하면 내 고객이 되겠지라고 착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 개발을 하는 게
내 고객이 있는 곳에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그냥 남이 운영하는 어떤 플랫폼에서 내가 열심히만 활동한다고 그게 내 고객이 되진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기준점을 명확히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뾰족한 날을 세우고 그렇다면 내 고객과 내가 가진 콘텐츠를 소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 있는 것인가라는 고민을 정말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진짜 지속적인 콘텐츠 생산과 관리예요. 어, 저는 이건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오래 갔던 사람들이 살아남아서 시장에서 그 인플루언서가 되는 거는 그들이 찾고자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계속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10년 넘게 어쨌든 블로그 마케팅을 가리키는 일을 했어요. 근데 그게 저도 그동안 어떤 플랫폼의 혜택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냥 혼자서 정말 혼자 힘으로 혼자서 여기까지 열심히 강사로서의 이력에서 혼자서 열심히 이력을 닦고 기록하고 해서 이렇게 계속 먹고 살고 있었죠. 근데 이제 작년에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제 김미경 대표님과의 접점이 생기면서 NKYU라는 어떤 플랫폼에 접점이 만나게 됐고 그러면서 이게 블로그라는 것에 대해서 자리매김을 좀 확실히 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오게 됐어요. 근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뭐냐? 제가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블로그 강사로서의 이력을 쌓아왔잖아요. 생산했잖아요. 그게 결국에는 블로그 잘 가르치는 사람 누구야? 블로그 강사하는 사람 누구 있어? 엄마들한테 적합한 엄마면 더 좋고 이런 식의 어떤 전제를 가지고 주변에 많이 물어보고 다니셨을 때 그때 이제 제 이름을 누군가에서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결정적으로 이제 남인숙 작가님이 제가 매니지먼트 하고 있는 작가님이신데 그 작가님이 이제 소개를 하시면서 그렇게 채널 연결이 되었어요. 근데 사실 이게 되게 뭐 여담이지만 저는 그전에도 김미경 대표님을 한 네다섯 번을 오프라인에서 뵀었어요. 그리고 직접 만나서 막 셀카도 찍고 같이 사진도 찍고 사인도 받고 하시는 행사마다 가서 인사도 드리고 그때도 마찬가지로 유명했던 인플루언서 분들이 저를 같이 데려가셔서 그분의 측근들이 저를 계속 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저를 기억하지 못하셨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블로그라는 걸 통해서 이제는 박세인을 알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거기까지 가능했던 거는 결국에는 그 지속적인 어떤 그거를 이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업에 성공하고 결국에는 살아남는 거는 계속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필요로 할 때 그 자리에 계속 있어서 내가 필요로 할 때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속성이 정말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뭐냐면 결국에는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의 한계는 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늘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조력자를 만들고 협업하고 확장해 나가는 것들을 계속했어요. 그러다 보면 지금도 그렇죠. 제가 이번에도 출간을 하면서 독서 모임하는 정말 다양한 분들과 접점을 만들고 또 이제 장치혁 대표님과도 워낙에 가까운 사이로 있었고 이 책을 제가 초고를 쓸 때도 장치혁 대표님이 하시는 그 글과목에 가가지고 저도 초고를 썼어요. 제가 하도 글 쓰는 시간을 못 내니까 대표님 저 좀 한번 가다 주세요 이래가지고 글과목에 가서 이제 저도 한 두 번, 세 번 갔었나요, 대표님? 예, 한 세 번 정도 갔던 것 예, 같은데, 그죠? 두세 번 갇히신 것 네, 같아요. 두세 번 같이 갔던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이제 이제 감금이 필요하다 이러면서 이제 글과목에 가서 초고를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저한테 의아해했던 부분이 있어요. 저도 책 쓰기 스쿨을 운영했었고요. 그리고 저희 회사도 책을 내는 출판을 했었고. 그럼 어떻게 보면 남들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왜 경쟁사한테 가서 그래? 이런 생각 할 수 있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그 경쟁은 저는 아무랑도 경쟁하지 않거든요. 이건 진짜 팩트인데요. 저는 경쟁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같은 업을 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바라보냐면요. 내가 활동하는 이 시장을 함께 키워주는 조력자로 봅니다. 예를 들면 제가 퍼스널 브랜딩 전문가라고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몇 명 불리는 분들 있죠. 뭐 대표적으로 이제 조현심 대표님 엠뉴 있고 또 김인숙 작가님 대표님 있고 그쵸 뭐 해 먹고 살지 뭐 이런 뭐 드로우앤드류 있고 저 이분들이랑 다 친해요. 근데 왜 그러느냐? 난 이 사람들과 항상 경쟁한다고 생각한 적이 없고 전 그분들이 하는 그 영역에 대해서 나는 내가 잘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그분들은 그분들이 잘할 수 있는 영역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서로 그 시장을 같이 함께 키워 나가서 사람들이 이 시장에 대한 수요가 많도록 하는 조력자인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출판 뭐 글쓰기 스쿨 하면서도 나는 나보다 훨씬 더 실력 있는 장치혁 대표님이 하는 그런 거에 내가 필요로 한다면 가서 충분히 배우고 또 내가 거기서 무슨 소스를 빼오고 이런 게 아니라 그분이 하는 그 탁월성은 그대로 유지하고 나는 내가 하는 방식에 저는 마케팅 기반이었으니까 저는 노출시키고 마케팅하고 북콘서트하고 이런 식의 어떤 책이 나온 이후의 작업들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은 우리 쪽의 어떤 그 특별함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서 계속 확장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내고 난 이후에도 제가 지금 3월 25일까지 주에 한 2회 정도 독서 모임이 다 잡혀 있어요, 여러분. 뭐 줌 강연, 독서 모임 뭐 그런 게 다 잡혀 있어요. 3월 25일까지. 진짜 스케줄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돈 되는 스케줄 아닙니다, 여러분. 단순히 이제 책을 홍보하는 어떤 스케줄인데 근데 그게 가능한 게 저는 책과 관련된 활동을 계속 해가면서 그 네트워크를 구축해 왔고 제가 거기 가서 그 콘텐츠를 이제 그 소개하는 것이 저에게도 너무 좋은 일이지만 그분들에게도 좋은 일이잖아요. 신간에 대한 어떤 모객이 쉽고 저도 마케팅에 지원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채널도 확장시켜 주면서 나도 내 책을 소개하고 이런 어떤 상부상조가 너무 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하면서도 무리 없이 그분들한테 이제 막 그 무작위로 막 부탁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제가 책이라는 어떤 중심축을 가지고 꾸준히 활동을 했던 부분들 때문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래야 된다는 거죠. 영향력을 돈으로 바꾸려면 결국에는 내 콘텐츠가 있고 내 어떤 그 고객이 결정이 되고 내가 활동할 어떤 채널들을 딱 설정한 다음부터는 고객이 사용하는 것들로 바이럴하면서 그 시장의 네트워크를 계속 확장해 나가면서 이 카테고리 안에서 박세인 하면 뭐가 떠오르게 이렇게 만드는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계속 활동을 이어나가면 결국에는 그게 영향력이 되고 결국에는 그게 돈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단계를 거쳐서 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